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검은 상복을 입은 우리 남매는 영정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회색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해 두신 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도 누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땅 아파트 예금. 대충 계산해도 15억은 넘을 거라고. 세 지서 나누면 1인당 5억. 대출도 갚고 여유도 생기겠다고. 그런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에 저희 3남매의 얼굴은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인 박종현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누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을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신 채로. 왜였을까요? 평생 재산 없다고 하시던 부모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신 걸까요? 그날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을. 제 이름은 박민우, 올해 52입니다. 현재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형은 서울 강남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누나는 중학교에서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꾸려가며 명절이면 모여서 덤덤하게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였죠. 부모님은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논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밭농사를 거들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식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72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70이셨고요. 그해 추석, 우리 3남매는 오랜만에 모두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린 식탁 앞에서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다 말고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재산 얘기는 하지 말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그러세요. 저희 기대 안 하잖아요. 누나도 상추쌈을 싸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린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셨죠. 저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서글퍼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과 누나와 함께 집 앞 평상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시골 땅이랑 아파트 합치면 최소 15억은 되지 않냐? 요즘 땅값 얼마나 올랐는데.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아파트도 재개발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럼 2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뭐 똑같이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셋이서. 형이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근데 병원비나 부모님 모시는 거 계산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누나가 발끈했습니다. 오빠, 그건 무슨 소리야?
나도 명절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5억이면 대출 다 갚고도 남겠네. 애들 학원비도 걱정 없고. 구독자 여러분,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그 평상 옆 창문 너머에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차갑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4시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119 불렀다. 빨리 와라.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이 병실 복도에서 저와 누나를 불렀습니다. 병원비 일단 내가 낼게. 지금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퇴원할 때까지 하면 3천은 넘을 거야. 누나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다 낼 건 아니지? 형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일단 내가 내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제가 물었습니다. 정산은 뭘로 해요? 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긴 뭐야. 나중에 부모님 재산 정리할 때 빼면 되지. 어차피 상속받을 거 아니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그럼 우리도 조금씩 보탤게.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1,000만 원 정도는 보탤게요. 너무나 합리적인 대화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미묘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명절 준비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부모님 댁에는 누가 더 자주 갔는지. 말로는 괜찮아, 당연한 거지 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너희들 사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구나.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잘 지내는데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다 안다. 너희들이 재산 계산하고 있다는 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도 이해한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하지만 민우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아직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재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제사 후에도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만 신으시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으셨습니다. 외식은 절대 안 하셨죠. 어머니는 마트에서도 가장 싼 것만 고르셨습니다. 형이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시골 땅 개발 들어온다는 얘기 있던데 진짜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팔았다던데. 아버지는 덤덤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헛소문이더라. 개발 계획 없어. 누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파트 시세 엄청 올랐다던데요? 우리 집도 많이 올랐죠?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팔 것도 아닌데 시세가 뭐가 중요하니. 저도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빚 같은 거 있으세요?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다. 걱정 마라.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빚은 없구나. 그럼 재산은 고스란히 우리 거네. 구독자 여러분, 그 안도 속에는 너무나 추악한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세요?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이번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일반 병실에 한 달.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 손도 바들바들 떨리셨습니다. 이번에도 형이 먼저 병원비를 냈습니다. 총 3,500만 원. 퇴원하시는 날 우리 3남매는 병원 로비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3,500 냈으니까 너희가 각각 1,000만 원씩만 보태. 그럼 나는 1,500 부담하는 거니까 공평하지? 누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병원비랑 합치면 오빠가 총 4,500, 우리는 각각 2,000씩이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바로 입금할게요. 우리는 모두 머릿속으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때 이 돈 빼면 되니까. 그날 저녁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으시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 이제 정리합시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소. 내가 유언장을 쓰겠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오. 세상이 다 그렇게 됐소.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줘봅시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갔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녀가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이셨는데 복 많이 받으실 분인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회색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희 3남매는 긴장한 얼굴로 빈소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종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형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기도 소재 논밭 8억 원, 아파트 7억 원, 예금 3억 원, 총 18억 원의 재산을. 누나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전액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액 기부라고요? 누나는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국화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농담이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자녀분들께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포기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누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한 푼도 안 남긴다고? 저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희 3남매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 거실에서였습니다. 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기부를 하다니. 누나도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병원비도 다 냈고 명절 때마다 왔고 챙겼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릴 이렇게까지 미워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린 자식이에요, 자식?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가워서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미 그것까지 막아두셨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뒀어.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누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왜긴 왜야. 너희가 재산만 봤으니까. 형이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부모님을 챙겼어요. 병원비도 냈고.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병원비? 나중에 정산하려고 낸 거 아니었니? 어차피 상속받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구나, 너희끼리.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지. 너희가 한 얘기 다 들었어. 구독자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자식이었는지를.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은 변호사를 만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나는 매일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우야, 우리 정말 나쁜 자식이었던 걸까? 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아직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들께 마지막으로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냉랭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이미 형과 누나와는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조건부로 남기신 것입니다. 형이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동안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고 기부 결정을 받아들인 분들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나가 따졌습니다. 우린 유류분 청구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이 먼저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적금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2억?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도 2억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열었습니다. 역시 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편지였습니다. 형이 먼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누나가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화가 나 있을 거야. 어쩌면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미는 알고 있었단다. 너희가 재산을 먼저 보고 있다는 걸. 병원비를 낼 때도, 명절을 준비할 때도, 시골집에 올 때도. 너희 눈빛에는 계산이 있었어. 나중에 정산하면 돼. 어차피 우리 거니까. 너희는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나눠 가질 재산으로 봤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결정했단다. 한번 시험해 보기로. 진짜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했어. 만약 너희가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모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 그때 주려고 했어. 이 돈을.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 셋을 위해 따로 준비한 거야.
18억과는 별개로 말이야. 하지만 너희가 만약 끝까지 재산만 생각한다면 이 돈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 다행히 일주일이 지났구나. 너희는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았어. 형아는 변호사를 만나고도 끝내 포기했고 누나와 막내도 결국 받아들였지. 그 마음을 어미는 알아.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었던 거지? 이제 이 돈을 받아라. 그리고 살면서 잊지 마라. 부모는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랑을 남기려고 사는 거야. 돈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단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사랑하셨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주길 바랐어. 재산이 아니라 말이야. 이제는 알겠지?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란 걸. 마이너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희 3남매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놈이었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누나는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저는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사랑했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형이 말했습니다. 난 이 돈 못 받겠다. 너무 부끄러워.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 어머님께서 그러실 줄 아시고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받아라. 이건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게 부모의 사랑이란다. 그 짧은 편지에 우리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달라졌습니다. 형은 그 2억 원을 받지 않고 고아원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정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어가고 싶어. 그게 진짜 상속이니까. 누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저랑 사세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딸이 돌아왔구나. 저는 그 2억 원을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엄마는 더 기쁘구나. 하지만 받아라.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모은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3남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재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보고 싶어서 모입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갑니다. 형은 여전히 매달 기부를 하고 있고 누나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 댁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재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자식들이 사람이 됐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그 선택은 마지막까지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십시오. 병원비를 내면서 나중에 정산하면 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가면서 이것도 나중에 계산에 넣어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그게 진짜 자식이 할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재산 얘기 말고 그냥 사랑해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진짜 상속입니다. 감사합니다.